예, 263페이지 중개 보수 보실게요.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중개 보수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요, 우리가 중개 보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중개 보수. 내가 중개해서, 그죠? 중개를 해서 나의 뭘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용역,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토대로 어때요? 두 당사자,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도록 알선을 하잖아요. 그죠? 알선의 결과물로 중개가 완성이 되고,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 보수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대해서 받는 수수료, 보수잖아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될 때는 당연히 못 받겠죠. 중요한 건 누구의 과실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중개를 잘못했을 때, 그죠? 중개를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면 나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래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나의 중개보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그죠? 두 번째는 실비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걸까요? 권리관계 확인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되는 소요되는 실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계약금 같은 거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해놓는다든지 이럴 때 실비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어떻게 해라?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약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라? 우리는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받아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법 내용이잖아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광시 또는 특자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셔야 되겠죠. 주택은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에는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주택은 동네마다 중개보수가 다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왜? 시도 조례를 정하니까요. 시도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요. 반면에 주택 외에는 어때요? 국토교통부령이니까 국토교통부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외에는 어떻다? 전국 어디 가나 중개보수가 같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 해서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중개보수 청구권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 좀 더 정확하겠죠. 중개거래계약, 그죠? 중개계약을 체결을 해야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래 당사자가 C에게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A와 B와 C가 했을 때 이 계약은 어떻게 체결이 돼요? 문서로서 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가 A와 B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서로 말전하면서. 그죠? 알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A와 C, B와 C 간에 체결한 뭐예요? 중개 계약에 의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중개 계약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뭐가 된다?
A가 C한테 와서 뭐예요? 이 집 좀 팔아주세요. 그죠? B는 무슨 아파트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A와 B는 C하고 관계에서 뭘 합니까? 의뢰를 하죠. 그죠? 중개에 대한 의뢰를 해야지만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보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중개 계약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 계약이 있어야 되고 A, B 사이에 뭘 해야 돼요? 알선을 해야 되겠죠? 중개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내가 A한테 팔아주세요를 들었어요. 근데 B가 A 옆집 사람이야. 근데 B도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하나 사고 싶어요. 하나 구해주세요. 이랬죠? 그랬는데 C는 알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A와 C, B와 C가는 지금 중개계약이 성립이 되었죠. 성립이 되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A, B가 서로 옆집 사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순이 엄마 나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그래 나도 살려고 그랬어요. 둘이 계약을 해버려요. C는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A와 C, B와 C는 서로 지금 중개계약은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중개계약만 성립이 되어 있고 C는 아무런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C가 A와 B에게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맞죠?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는 중개계약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죠? 그에 따른 뭘 해야 돼요? 중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중개 행위를 하는데, 자, 보세요. 중개 행위를 하는 것도 웃긴 게, 중개 행위를 통해서 아파트를 A, B 사이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A하고 B를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C가 중개 행위를 통해서 A, B를 알게 했잖아요. 알게 했는데 다른 걸 서로 주고팔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어때요? C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죠. 또 그 상황은. 그러니까 중개 행위와 당연히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보수 청구권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는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A, B 사이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기실게요. 그래서 넘기시면 쭉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해야 한다. 중개가 완성되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과 중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재밌는 게 니은 보실까요? 니은. 이 얘기가 뭐냐면 니은에 보면 뭔 얘기냐면요. A, B가요. A, B가 C를 통해서 중개활동, C가 한 중개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얘는 3억을 꼭 받아야 되는, 얘는 2억 5천에 꼭 사야 돼요. 그죠? 근데 해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 근데 얘가 어디 사는지는 A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B를 쫓아가서 그러면 내가 2천 깎아가지고 2억 8천에 하자. 만약에. 그래서 2억 8천에 거래를 했다라고 칠게요. 이런 상황도 어때요? 중개를 통해서 두 사이가 알게 됐고, 그죠? 실제적으로 C가 A, B의 거래 계약에는 관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에 가격이야 서로 당사자 간에 알아서 했지만, 이럴 경우는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C를 배제하고 A, B가 거래 계약을 체결했대 손 치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B를 소개했어요. A한테. 그죠? 근데 A가 B를 거절하고 3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B를 배제하고 제3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C하고 상관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은 이제 아시죠? 그죠?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몇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 그죠? 전속중개계약이니까 A와 C 사이의 관계잖아요. B는 지금 현재 상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속중개계약을 얘기할 때는 A와 C만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C가 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었죠? 일주일 이내 어디 올려보내고 막 이런 거 있었고. A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딴 놈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딴 공인중개사랑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수료만큼 챙겨줘야 되고. 그죠? 하지만 A가 스스로 발견한 당사자와 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그랬어요? 50% 내에서 실제로 C가 들어간 비용을 물어주면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전혀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265페이지 4의 소멸입니다. 소멸,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소멸이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과실이 누구의 과실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행위가 무효나 취소돼 아니면 해제된 경우 이런 거는 청구권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이행지체다. 이행지체가 뭐예요? 이행을 하지 않는 거죠. A가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B가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A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전 서류를 주지 않는 것이 되겠고요. B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잔금을 치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과실이라는 것은 경과실과 중과실 모두 포함하므로 경과실로 인해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당연히 청구권은 소멸한다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어떨까요? 금지행위가 거래계약에 그죠? 거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금지행위에서 처벌은 받고 그죠?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금지행위를 해가지고 거래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금지행위를 원인으로 인해서 그죠? 금지행위는 나의 고의 또는 과실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거래계약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중개보수권은 소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좀 제일 중요하고요. 어떻게 생기는지. 특히나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죠? 그때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받아내셔야 돼요. 매도인한테는 좀 쉽다 그랬죠?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받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바로 그냥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거실러 줘야 된다 그랬죠? 계약금이 1,000만 원이면 어떻게 하셔라? 100만 원짜리 10장 찾아놓으세요. 100만 원짜리 수수료 10장 찾아놓으세요.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 찾아놓고 아이고 주고 싶은데 1,000만 원짜리네. 이따 가서 너 줄게. 아니요. 거실러 줄게.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맞죠? 농담처럼 들리시죠? 진담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원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쓴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10장 좀 찾아서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 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0만 원짜리 띡 끊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 얼마 아끼려고. 한 장에 얼마씩 내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끊어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실러 줘야 돼요. 거실러 줘야 돼. 근데 어떤 분은 가끔 이러죠. 요즘은 워낙 인터넷 뱅킹, 폰뱅킹 좋으니까 어때요? 바로 쏴주죠. 별로 안 좋은 거야,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 또 끌고 가야 돼요, 은행에. 아시겠죠? 매도인이 계약금 통장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줘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안 준다는 얘기는 면전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 같이 내가 은행까지 모셔다 드릴게, 이거죠. 또 태우고 가는 겁니다. 매도인 태우고. 가서 수수료 받아오시면 돼요.
자, 중개보수의 요율. 중개보수의 요율은, 요율표는 우리가 개시 의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공제증서. 그죠? 자격증, 등록증, 공제증서. 또 하나 뭐예요? 요율표입니다. 그죠? 4개 우리가 반드시 붙여놔야 되잖아요. 뭐 실무교육 소료증, 사업자 등록증 이딴 건 필요 없다 했죠? 맞죠? 그러면 요율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율표를 보시면 첫 번째 주택, 그죠? 두 번째 주택, 외 오피스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택은 어떻게 돼요? 매매, 임대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요율이 나옵니다. 요율표에 보시면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요 주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매매가 비쌀까요? 주택이 비쌀까요? 수수료 뭐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다시 임대가 힘들어요? 매매가 힘들어요? 매매가 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겠어요? 맞죠? 매매가 더 힘듭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면 주택 외 쭉 보시겠습니다. 주택에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매매, 임대. 맞나요? 이렇게 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옆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매매, 임대.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놓으면 더 편하시겠죠. 항상 존재하는 건 뭐가 있다? 구간이 존재합니다. 구간이 존재하죠. 가장 적은 단위는 얼마일까요? 책에 보시면 266페이지 5천만 원이죠. 그럼 매매하고 임대하고 5천만 원은 겹쳐요. 그죠? 여기도 5천만.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 받으실까요? 요율은요. 순서대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게요. 싼 거는 요율이 좀 높아야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것이고요. 비싼 금액은 어때요? 요율이 낮아도 금액이 크니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5천만 원 이하 시작을 얼마나 하면 0.6으로 할 거예요. 0.6이라는 건 얼마예요? 1000분의 6이죠. 그럼 0.6이니까 1000분의 6 줄어야 되니까 0.5, 0.4 더 줄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만 줄어요. 0. 얼마예요? 0.5죠? 네. 6545예요. 그럼 여기는요? 매매하고 임대하고 누가 더 힘들다 그랬어요? 매매가 더 힘들어요. 하나 줄여요. 0.5, 0.4, 0.3, 0.4 이렇게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한도가 끝까지 가는 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율을 얘기할 때, 그죠? 요율을 얘기할 때요, 법에서는 몇 프로까지 받으라 그랬어요? 0.9 이내로 받으라 그랬죠? 0.9 이내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0.6, 0.5 뭐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얼마다? 0.9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택 외일 경우는 맥시멈 0.9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이게 지금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죠. 주택이고 매매는 0.9%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임대는 0.8%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가면 0.8이고요. 여기는 0.9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싼 집 팔면은 무조건 0.9가 가요. 그죠? 싼 집은 0.6에서 5, 4, 6, 5, 4, 5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율 한번 보실게요. 5억에서 얼마까지 갈까요? 0.5에서 매매는 2억까지 가요. 임대는요? 0.5에서 1억까지 가겠죠. 맞죠? 반으로 줄여. 구간이 달라요. 제가 이거 써드리는 건요. 외우란 뜻이 전혀 아니에요. 시험에는 이 요율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도 조례랑 달라. 그죠? 시도 조례라 얘는요. 시험에 이거를 외워서 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 표를 우리가 시험에 주어지겠죠.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건 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택 외가 되겠죠. 주택 외는 왜 그럴까요?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거니까 전국 어디나 똑같잖아요. 물론 얘도 시도조례도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5억에서 2억, 그죠?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2억, 2억에서 6억, 그죠? 그 다음에 6억, 9억, 그 다음에 9억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임대는요, 끝에가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이니까 3억, 6억, 1억, 3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5에서 2, 0.5에서 1이니까 2배가 됐죠. 2배니까 딱 더블업 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한도가 6억이고 얘는 한도가 9억이다. 그럼 요 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 그죠? 요 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표를 이용해서 요율을 찾으셔서 그냥 곱하면 되겠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할 게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에. 한도라는 건 뭘까요? 요율이 구간마다 다르죠. 구간마다 다르니까 가끔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5천만 원에 0.5%면 곱하는 거라 그랬죠. 단순하게. 그죠? 얼마예요? 25만 원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요율이 0.4로 줄었죠. 그러면 5,1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는 어떻죠? 정확하게는 여기가 맞죠. 0.49, 0.49면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 9, 45, 2, 4, 5죠. 맞죠? 24만 5천 원이에요. 4,900만 원짜리 임대를 할 경우 주택에 대해서. 맞죠? 근데 0.5짜리 5천만 원짜리를 임대를 하면 요율이 얼마로 줄어요? 0.4로 줄죠? 그거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4,900만 원짜리를 하면 24만 5천 원이고요. 5천만 원짜리를 하면은 수수료가 20만 원이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맞나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네? 5천만 원짜리 누가 세를 놓으면 5천만 원짜리 세를 놓으면 에이 100만 원만 깎아줘.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천, 5, 4, 20, 5, 4, 20, 6, 4, 24. 6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한 다 깎아주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도 바보가 아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 구간에 한도액을 줍니다. 한도액이라는 건 20만 원을 줍니다. 요 구간에서는 20만 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5천만 원 해야 5, 4, 20,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억에서 0.3이니까 30만 원이 되겠지. 그죠? 요 수준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30만 원을 넘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1억 9,9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9면 곱하기 0.4니까 36에 36이잖아요. 그죠? 39만 9천 원이 되네요. 맞죠? 9,900만 원짜리라면 요 요율대로 하자면 39만 9천 원인데 여긴 어때요? 1억짜리 하면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만 9천 원이니까 또 뭐라 그래요? 100만 원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20만 원에 30만 원.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맨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는 없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올라갔잖아. 수수료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1억에 3억은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이 아파트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가 지방에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근데 실제로는 여기를 굳이 주면 안 됐죠. 여기를 줄였어야지. 서울 같은 데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비싼 아파트들은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줄인 이유는 뭐예요? 1억에서 3억짜리 아파트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싸게 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율에서 한도액은 20만원, 30만원 두 개밖에 없겠죠. 올라가니까. 여기는 4, 3, 120이고 3, 3은 90이니까 굳이 둘 필요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그냥 곱하면 되죠. 5, 5, 25만원. 여기는 80만원. 이렇게 되겠죠. 뒤에는 또 올라가죠. 4, 5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율을 계산하실 때 표가 주어지면요. 만약에 임대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면 뭐 요만큼까지 주어지고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는 게 나올 거예요. 요율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곱하기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5천만 원, 1억, 2억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세다. 임대차일 경우 월세다. 매매는 상관없죠. 매매는 그냥 이쪽 매매는 5천만 원 이게 다 매매 금액이니까 상관이 없죠. 임대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임대에서 전세, 월세 이거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건 얼마나 계산할 거예요? 요율을. 업에 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나오죠. 얼마짜리 전세예요 이거? 1억 1,000짜리잖아요. 그죠? 1억 1,000짜리라는 게 뭐예요? 1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봐주는 거예요. 그럼 만 원에 100만 원을 봐주는 거죠. 맞나요? 만 원에 100만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증금은 그대로 가죠. 보증금. 그죠? 보증금 얼마예요? 1,000만 원 더하기 요거에 대해서 얼마? 곱하기 100.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00이죠? 10에 6. 그죠? 곱하기 10에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100만 원이면 6개고 2개잖아요. 그죠? 100이 10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6하고 2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8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증금에다가 얼마? 1억. 그죠? 그럼 보증금 얼마예요? 지금 1,000만 원이니까 결국은 1.1억이 되겠죠? 그죠? 그럼 1.1억 기준이니까 어디예요? 여기 걸리겠네요. 그죠? 그럼 요율이 얼마예요? 0.3%네요. 곱하기 0.3%죠? 숫자상으로 보면 얼마예요? 330억은 33만 원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33만 원이 되겠죠? 1,000에 100짜리 해주면서 330만 원 받아가면 욕하겠죠? 그죠? 33,000원 받고 해줄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신데, 자, 500에 30이다. 500에 30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나오죠, 이제? 3,500이에요. 근데 이 3,500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소액이죠. 소액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 업계로 3,500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머니에 3,500을 다 넣을 수도 없지만 그죠?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면 3,500은 소액이죠. 그 소액은 어느 기준까지 볼까요? 5천만 원까지 봅니다. 그죠? 그래서 5천만 원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작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중개보수 할인을 해줘요. 아시겠죠? 중개보수를 할인해 주는데 어떠한 형태로 할인을 해줄까요? 월차임에 곱하기 70%를 하라 그래요. 월차임에 70%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월차임은 뭐예요? 30만 원이죠. 요거에 대해서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예요? 21만 원이죠. 그러니까 얘를
차임에 관해서 0.7%를 곱했으니까 500에 21만원짜리로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얼마예요? 2600. 2600 곱하기 얼마예요? 0.5가 되겠죠? 5, 20, 5, 6에 30. 얼마예요? 13만원.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 중개보수의 할인은요, 지금은 뭘 보고 하셨나요?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였죠? 상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상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싼 상가 같은 경우도 어디였어? 요거를 곱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 5천이 잘 안 넘죠? 오피스텔은 넘을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거는 또 따로 규정을 두지만 어찌됐건 투룸 이런 거는 530만 원이 넘고 5천만 원이 넘겠지만 원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넘겠죠. 상가도 세종은 뭐 다 비싸니까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여기 개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270만 원 주고 했대요. 월세. 그죠? 270이면 얼마예요? 2억 7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된다? 30% 정도. 월세의 30%.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3,500 기준으로 하면 5하면 얼마예요? 16만 5천 원이죠. 맞죠? 3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됐네요. 몇 프로 할인된 거예요? 대략 한 20%? 그죠? 20% 정도 지금 할인이 됐죠. 쉽게 생각하면.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특별한 내용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다.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이런 식으로. 주택은요,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따지면 어때요? 최고 많이 관심을 갖고 최고 많이 문제가 있는 게 주택이잖아요. 주택 외면 뭐가 되나요? 주택 외면? 주택 말고 다른 것들은 뭐가 있어요? 토지나 상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로 규정을 누구령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토지를 매매를 하셔요. 그죠? 땅을 사러 가셨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1억짜리 땅을 사면 수수료 얼마 내야 돼요? 공인중개사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안 받던지 최고 많이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9%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9%니까 얼마예요? 90만 원. 그죠? 그럼 1억짜리 땅 사시면 얼마의 범위 내에서? 많이 내봐야 90만 원. 아시겠죠?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되게 모르는 척들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지금? 네. 네네네. 계산 잘못하고 하면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초과 중개 보수를 받으신 게 돼버리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저거 할인 잘못해가지고 2만 원 덜 받아가지고 정지하면 억울하죠. 근데 그것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한두 건에서는 잘 안 잡아요. 그냥 그럴 수도 실수로 봐요. 그냥 실수로 보고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학교 앞에서 대학 앞에서 해요. 그럼 1, 2월 달에요 계약을요 한 200건 써요. 200건을 쓰는데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인한테 30만 원씩 다 받아버렸어요. 200건을 정지 못 걷죠 이건. 그죠? 그럴 땐 정지 먹더라고요. 제대로. 200건을 그냥 주인한테는 토탈 25만 원, 30만 원 아예 그냥 정해가지고. 근데 따져보면 얼마예요? 500에 40, 530 올 거 아니에요. 얼마, 아까 얼마? 11만, 13만 얼마 나오죠?
13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룸 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많이 받죠. 공인중개사분들이 주인한테 한 20만 원씩 받죠. 그죠? 아니에요? 여기는 원룸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 그죠? 아, 원룸 많이 있어요? 여기요? 아, 도시생활 같은 건 얘기가 좀 다르죠. 그거 어떻게 받으세요? 얼마 받으세요? 주택으로? 도시생활주택? 그렇죠. 그거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기가 애매하니까. 그죠? 옛날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 외잖아요. 그래서 0.9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오피스텔 같은 거 구하면 서울 쪽에 0.6% 받더라고요. 협약이 돼 있으니까 0.6%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5천만 원 넘잖아요. 5천만 원 넘으니까 그냥 수수료가 꽤 비쌌어요. 30 얼마씩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죠? 그래서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계약부인과 협약에 결정한다. 대부분은 누구의 마음대로 결정하죠? 공인중개사 마음이죠. 네, 공인중개사 마음으로. 여기 보면 주택 외라고 하면 여기 표시하게 돼 있어요. 가로쳐 있어요. 가로쳐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가로쳐서 손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보면 99.9999%의 확률로 0.9라고 써 있겠죠. 그죠? 아니에요? 0.9라고 써놓으셨죠? 왜 아닌 척 하세요? 맞잖아요. 다 0.9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전에는 말이 많아가지고 된 거죠. 원래는 없었어요. 있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건이 뭐죠? 85제곱 이하. 85제곱은 무슨 기준이에요? 국민 주택 규모죠? 국민 주택 규모니까 몇 평? 요거는 맞아요. 34평이 맞는데 85제곱 맞습니다. 25.7평이 85제곱미터예요. 이거는 지금 뭘 기준으로 한다?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그죠? 자,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일 것일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엌이 있어야 돼요. 예? 부엌이 있어야 되고 목욕이 가능한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요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이거 없는 데 있어요? 없죠. 오피스텔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매매는 얼마? 0.5%. 임대차는 0.4%. 5, 4. 두 가지로 따로 정해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는 주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율을 외우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의 0.9,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0.5, 0.4 두 가지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나오는 267페이지에 상한 요율 명시 나오죠? 그게 요 내용이죠.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율 한도표에 명시하며 이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법에서는 0.9라는 건 이미 정해놨죠. 정해놨는데 나는 훌륭한 공인중개사 아니면 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이니까 나는 0.6%만 받겠다라고 써놓으신 분들이 없지만 있다고 치면 그죠? 중요한 건 0.6% 내가 써놓은 요 금액 이상 받으면 초과 보수를 수수한 걸로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0.8%를 받았어요. 땅을 팔고 0.8%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내가 0.6%라고 써놨으면 그 이상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곱하는 거 쭉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계약기간. 우리가요, 이게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개보수를 산정하실 때요, 계약기간, 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예전에 좀 비슷한 게 있고 사회적으로 어때요? 좀 많이 해주면 좀 많이 주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 계약 금액하고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계약을 하실 때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권리금이라는 거 있죠. 권리금. 그죠? 상가 같은 거 계약하시면 권리금이 있잖아요. 268페이지 밑에.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상관없고 권리금은 뭐예요?
상가 같은 거 계약하시면, 그죠?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런 거 있죠? 바닥권리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위치상으로 받는 권리금이에요. 그죠? 시설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권리금을 받는 경우, 보통 어느 상황에서 발생을 하죠? 새로 건물 준공했는데 권리금 받는, 주인이 권리금 받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아세요? 새 건물이에요. 새 상가인데 바닥 권리금을 받고 들어가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내가 하던 거 다 빼고, 그죠? 다 빼고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 권리금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은 뭐예요?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니까 시설 뭐 이런 거 해놔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 받는 거니까 제일 덜 억울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액이 내가 하는 것보다 싸죠. 그래서 괜찮죠? 그 다음에 영업 권리금은 뭐예요? 내가 같은 업종을 유지한다면, 그죠? 보통 시설 관리하고 같이 다니죠. 내가 뭐 해무탕집을 하는데 봐라, 내 매출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어때요? 1년에 내 매출 얼마 나고 이익이 얼마 생기는데 이러한 손님들이 계속 오지 않냐? 이런 영업에 대한 권리금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권리금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털어서 권리금을 5천만 원, 1억을 줬다? 그럼 중개수수료 얼마 받으셔야 돼요? 중개보수 얼마 받으셔야 돼? 0.9%요? 그러면 5천만 원이면 권리금이 얼마예요? 5, 9, 45, 45만 원이네? 45만 원 받고 권리금 계약을 했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그죠? 그거 권리금 계약하면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권리금 계약은요, A, B, 기존의 계약, 얘가 지금 뭐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 중간에 새로운 누군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나가요.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얘기하겠죠? 상가주인에게. 난 나가요. 대신 얘 들어올 거예요. 이 얘기죠? 얘랑 계약하겠어요? 그러면 A가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A, B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럼 A, B 간의 새로운 계약과 또 B와 C 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어요? A는 보통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없을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B가 중간에 나가는 거면 어때요? A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누구랑? C하고는. C가 의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나는 누구랑 관계가 있어요? B 프라임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나하고 중개계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B하고 C는 중개계약을 맺었죠. A는 지금 논외죠. 얘는 권리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C는 B 프라임에게 새로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뭘 받아야 돼요?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는 양쪽으로 다 받는 거죠? 한도라는 것도 어때요? 한쪽만 한도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0.9% 이내잖아요. 곱하기 얼마 해야 돼? 양쪽에서 받으면 이 1.8%까지 받을 수 있죠? 맥시멈. 양쪽에서 다 했다.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양타 쳤을 때, 그죠? 양타 치면 0.9%씩 받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은 B하고 B 프라임이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권리관계 A와 B 사이의 거래 계약을 나는 중개를 했지만 실제로는 B하고 B 프라임 중간에서 얘기를 했죠. 맞죠? B 대신 A가 등장할 뿐. 그러니까 내가 중개를 한 대상은 B와 B 프라임인데 첫 번째 A와 B 사이의 거래 계약이 새롭게 체결됐어요. 첫 번째 계약이 생겼죠. 그죠? 근데 계약이 하나 더 생기죠. 어떤 계약일까요? B와 B 프라임의 2번째 계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가 권리금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중개를 몇 개 한 게 돼요? 2개를 한 게 돼요. 그죠? 2개를 한 게 돼서 물리적인 상가 자체 하나, 그죠? 권리금에 대한 부분 하나. 재밌는 건 A와 B 사이의 거래 계약에 대해서 난 수수료 받아야 되죠? 이 수수료는 어디서 받아요? B한테 받고 또 A한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기간 전이라면 A를 대신하여 B가 주죠? 맞죠? 맞나요? B가 상가에 대한 수수료를 줍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권리금 계약까지 2번 계약 있죠? 2번 계약을 확대를 하면 B와 B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C가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B와 B 프라임에게 또 이렇게 중개계약이 된 거네.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를 했으니까. 맞죠? 하지만 B 프라임에게 권리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죠. 못 받아요.
B에 대해서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실질적인 관계는 B, A. 이건 중개계약이죠. 건물에 대한. B하고 했지만 실제로 권리관계는 A잖아요. 여기서도 B한테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죠. 이거를 못 받죠. 그리고 B'에게는 받죠. 이해되시나요? 물건에 대해서, 그죠? 상가에 대해서는 B'에게 중개보수를 받고 B에게는 못 받아요. 대신 뭘 받으니까? 여기서 받아버리니까. 실제로 양쪽에서 받지만 어때요? 양자 간의 수수료 차이가 크죠. 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다. 권리금 5천만 원짜리다. 그럼 수수료 대충 얼마 받을까요? 대략 500에서 1000 받으시죠? 이 정도는 다들 받으세요. 그죠? 근데 5천만 원짜리 상가가 2억짜리예요. 2억짜리 수수료 얼마예요? 아까 주택의 0.9%죠? 29? 180만 원. 맞죠? 18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면 180만 원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B 프라임. 그죠? 받겠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도 180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 180을 못 받는다고. 왜? 여기서 권리금에 대한 거는 얼마 받는다? 보통 500에서 1000 받으신다 그랬죠? 약 20% 받는다고 칠게요. 20%. 2%가 아니요. 0.2%도 아니고 약 10에서 20% 정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건 수수료라는 건 양쪽에 받아서 받으니까 10에서 20%, 10에서 20%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안 받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샥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못 받고, 요거 받고, 그죠? 요거 받고, 요거 받죠? 맞죠? 요게 요거죠? 그러니까 B한테는 얼마 받는 거예요? 요걸 나누면, 그죠? 180하고 320, 그죠? 180하고 820. 만약에 요 정도의 수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거만 못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어? 10에서 20%를 받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리금 할 때. 실제로는 이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알면서 다 모르는 척 하세요. 예.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느낌상 어때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라고 하면. 그죠? 하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수수료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죠?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저거밖에 없죠. 세금. 그죠? 내가 10%를 받건 100%는 아니겠죠. 50%를 받건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세금, 세법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 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중개법에서 논할 문제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신고만 따박따박 잘하시면 전혀 문제 없겠죠. 세금만, 소득세만 제대로 내시면. 신고요? 말씀드려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중개보수는 못 받죠. 받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항목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권리금도 거래가 원래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 그렇죠. 제가 무조건적으로 20%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10에서 20%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까 45만 원 0.9% 있잖아요. 예. 예.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권리금은요. 그러니까 제가 빼먹고 말씀드렸다고 할까요?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면 권리금에 대해서 중개계약을 할 때 보통 무슨 계약으로 할까요? 순가계약이라는 거 있죠. 순가계약. 그걸로 하죠. 수수료 얼마 받기로 하고 하지도 않아요. 권리금을 얘기하면서 수수료 10% 주세요. 20% 이딴 얘기 안 하죠. 권리금은 어떻게 하면 다 순가계약하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5천만 원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5,500만 원 이상으로 계약시키겠죠.
권리금에 대해서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주인도 크게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요, 아파트 같은 걸 순가계약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나중에 세금 문제가 있죠. 양도세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물론 1가구 1주택이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순가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계약서 자체는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갭에 따라서 양도세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주인하고 얘기를 아주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권리금은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다는 게 아직 제대로 체계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B의 입장에서는 내가 5천만 원을 받건 6천만 원을 받건 상관이 없죠. 대부분 순가계약합니다. 뭐 권리금 하면서 권리금에 10% 주셔야 돼요. 이딴 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10% 하면 되게 커버예요. 안 돼요. 그죠? 5천만 원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계약할 때 얘기는 하겠죠. 우리가요 한 6천만 원 불러서 얼마 깎아줄게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아니면 7천만 원 불러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B 입장에서는 본인 손에 5천만 원만 쥐어주면 되는 거죠. 네. 보통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사회적은 잘 모르겠고 상가는 권리금 거래가 생각보다 되게 세요. 많이 받고요. 네?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게요 권리금을 항상 잘 안 되는 상가만 하진 않아요. 좋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되는 걸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시설비 1억 들었고 노래방 같은 경우 뭐 잘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비가 1억이 들었는데 감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 5년 지났는데 시설에 대한 거 5천만 원 받고 영업비 5천만 원 받으면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설은 얼마 안 친 거야? 이럴 수 있죠. 시설은 얼마 안 친 건데 자 봐봐 매출액표를 공인중개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팔려고 하는 사람 세무서 데리고 가가지고 어때요? 매출액 쫙 뽑습니다. 카드 신고한 거 뭐 한 거 다 뽑아요. 그거 데이터 들고 중개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봐라. 한 달에 얼마 순수익이 난다. 너 지금 하면 1억 들고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3년이면 끝난다. 2년이면 끝난다. 그죠? 그리고 너도 나중에 나갈 때 받을 수 있지 않냐.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받아도 이익이지 않냐. 이런 식의 중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만 뭐 3억짜리 4억짜리도 거래를 하거든요. 가끔 식당 같은 거 큰 거요. 근데 정말 그게 5년 전에 했는데 매출액이 거의 잘 났어요. 아주 잘 나서 3억 주고 들어갈 만 했어요. 근데 5년 지나고 그거 다 하고 남아서 나왔죠. 그동안 또 벌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개가 진행이 되면 그런 백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뭐 권리금에 대해서 수수료 5천만 원짜리 500만 원 받고 1억에 팔았는데 1000만 원 받고 뭐 1500만 원 받았다.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거를 자 보세요.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 당사자는 뭐라 그럴까요? 또 도둑놈들이지 뭐 이러지긴 하죠. 그죠? 근데요 이게 차이가 갭이 커지면 또 뭐라 해요. 5천만 원 받아주기로 했는데 제가 8천만 원 받잖아요. 요거 안 하겠어요? 이중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B 입장이 돼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천만 원 잡아두면 안 돼요. 1000만 원 깎아주고요. 단 500만 원 또 B 줘요. 그리고 한 1500, 2000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 수준을 받아야지 서로 간에 문제가 없지. 순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말고 교환 있죠. 교환은 중개 보수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될까요? 교환은 상식적으로 똑같은 등가일 경우도 있죠. 등가 교환이 될 수도 있지만 그죠? 등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등가가 안 되고 누구는 3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 땅하고 현금 2억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교환이 돼버렸잖아요. 땅하고. 맞나요? 그러면 어떤 거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무조건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하고 안 유리한 건 뭐예요? 물건이지만 현금으로 봐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집은 3억이면 얼마? 그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집은 3억이에요. 얼마예요? 주택이니까. 그죠? 매매 3억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0.4%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땅을 1억 5천짜리예요. 0.9% 얼마예요? 15 빠지니까 135죠. 맞죠? 135는 135만 원이죠. 어떤 게 더 유리해요? 땅이 유리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환 대상 중 중요한 거래 금액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래 금액은 어때요? 토지가 지금 1억 5천 했고, 그죠? 아파트는 3억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유리한 걸로 따지면 땅이 유리하죠, 지금 상황. 그러니까 뭘로 하셔야 돼요? 그걸로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들의 거래 금액의 합산액 또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다. 요 금액은 뭘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똑같은 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요율에 붙어 있을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거래금액 큰 걸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평균이 아니란 얘기지. 6억짜리하고 8억짜리에서 평균 7억으로 계산을 하지 말고 8억으로 계산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가액도 토지와 주택이 경합이 돼가지고 수수료를 따져보니까 비싼 거 나오죠. 토지가 가액은 더 싸죠. 가액은 더 싼데 요율 때문에 중개보수가 더 클 경우에는 그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받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는 뭐예요? 거래 금액이든 그죠? 요율이건 따졌을 때 큰 걸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돈 많이 받으니까 좋죠. 그게 아니죠. 매매는요. 개념이 어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서로 내가 두 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똑같은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얘한테 팔고 얘는 얘한테 판 거잖아요. 매매라는 교환이라는 건 매매가 두 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이걸 팔려고 노력을 하고 이걸 팔려고 노력한 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판 거니까 둘 중에 한 번만 받는 것만 해도 동시에 진행이 된 거니까 한 번만 받는 건데 그 중에 내가 팔기 어렵던 거 그거를 중개한 셈이 되니까 더 비싼 걸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거랑 비슷한 거죠.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다. 한 방에 파는데 그죠? 동일한 집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기회에 했다. 이건 뭘까요? 집을 파는데 그죠? 똑같은 사람 그죠? 똑같은 시기에 매매를 할 당시에 임대도 같이 진행이 됐다. 그럴 수 있죠. 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은 파는데 난 여기 살게요. 그러면 산 사람하고 또 뭐 맺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죠. 맞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매매가 이루어질 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등기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라? 그때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매 거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 교환의 개념이 아니니까 두 개 중에 뭐 큰 거 받는 개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를 파시면서 어때요? 근데 파는 사람이 거기 살겠다는데요 하면 사간 사람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때 임대차 계약서가 동일한 기회에 써졌죠.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죠. 맞죠?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고 이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수수료 따로 받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매도인이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매수인은 이사를 갔네요. 이사를 갔는데 6개월 동안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우연치 않게 이사 간 사람이 들었어요. 원래 매도인이. 그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매수인이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나 그럼 너 어차피 그거 세 안 넣을 거면 다 들어가서 살게.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동일한 기회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가 아니라 6개월이 지나서죠. 동일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또 내가 이 집을 중개를 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은 나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내가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동시에 쓸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새로 들어서 이미 구해놨어. 그럴 경우에는 A에게 받을 수 있죠. 매수인에게. 그죠? 매수인이 이제는 주입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때요? A라는 매도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는 나가겠다라는 걸 전제를 했죠. 그러면 매수인은 그걸 사겠다고 전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나 아직 갈 데가 없는데 했더니만 B가 뭐라 그래요? 나 다른 아파트 비어있는 거 있는데 너 글로 이사 갈래? 이럴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은 뭐예요?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부분, 그죠? 주택이 반 이상이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외로 본다. 1층 상가, 3층 주택. 이건 뭐예요? 상가죠? 근데 면적을 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어떨까요? 그죠? 상가가 면적이 크겠죠? 1, 2층이니까. 이러면 상가로 보고, 만약에 주택이 더 크다. 상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작게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자. 만약에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하다. 그럼 누구 보호한다? 주택으로 보는 거죠? 누구? 거래? 의뢰인을 더 보호하는 게 되네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될까요? 누굴 따라가라 그랬어요? 요율은 누굴 따라가라 그랬어요? 요율. 요율은 뭐예요? 돈 받는 거죠? 돈은 누굴 따라가요? 공인중개사 따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내가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물건 팔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전 요율 따라서 내가 수수료 받아야 돼요? 아니죠. 내가 등록돼 있는 등록지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공인중개사. 맞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서 분사무소에서 했다? 그러면 당연히 분사무소를 따라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는요, 중간에 중도금까지 냈는데 팔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낸 금액만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중도금 3억짜리 아파트 중도금 1억까지 내고요. 프리미엄 5천 붙었어요. 그럼 1억 5천에 팔려고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 5천에 되는 거지. 아파트 전체 금액 3억이 거래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융자금은요. 융자금 오해하실 수 있죠. 융자금 네 돈도 아니면서 이게 아니죠. 내가 빌려왔는데? 그죠? 융자금은 뭐예요? 내가 받았잖아요. 받고 회사에 납부한 내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융자금이 거래 금액에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정해져 있다 그랬죠. 대략 요 시기에 얼마, 요 시기에 얼마.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전시보수. 전시보수는 뭐예요? 지시중개죠? 전시중개, 지시중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언젠가 한번 나왔어요. 처음에. 그죠? 요건 뭐예요? 컨설팅. 안내만 해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중개가 완성이 돼야지만 보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담이나 조언 이런 걸 해줘도 우리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컨설팅에 대해서 중개보수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컨설팅 해주고 많이 받으셔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전시중개 컨설팅을 한다는 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 하시는 걸로 등록하셔도 전시중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비라는 건 실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중개보수는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해놨죠? 0.9%. 그럼 실비에 대한 규정은 실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 그 금액만큼만 받아라. 거기다가 더 얹어서 받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272페이지 실비의 한도라고 나오는데요. 실비 한도 한번 보시면 되시겠고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 취소될 수 있고요. 업무 정지 보통 맞아요. 그 다음에 1년에 1천만 원 금지행위 되는 거죠. 그죠?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어때요? 받은 거에 넘어서는 초과해서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다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초과한 부분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을 때 금전뿐만 아니라 예술품, 그 다음에 접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받은 것도 다 초과 중개수수료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죠?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네. 갑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의뢰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거 중요하겠죠? 70제곱미터 오피스텔 나왔어요. 아까 면적 기준이 얼마나 그랬죠? 85제곱미터.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대이건.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실 갖춤. 중요한 건 업무시설로서, 그죠?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죠? 오피스텔인데 부엌을 갖추고 화장실을 갖췄다. 이 말은 왜 써놨을까요? 필요하니까 써놨겠죠? 시험 문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까 요율이 얼마나 그랬어요? 5, 4. 두 개만 여시라 그랬죠? 지금 매매예요? 임대예요? 임대네요. 임대면 얼마예요? 4죠? 맞아요? 그러면 4니까 얼마 곱하시면 되겠어요? 2천만 원에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합쳐보니까 얼마나요? 4,500만 원이네요. 맞죠? 4,500만 원은 아까 저거 뭐 나왔어요? 끝에 할인. 그치? 그러니까 할인해주면 얼마예요? 70만 원, 70% 곱해야 되죠? 그럼 25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7이 14, 5, 7이 35네요. 그죠? 1,7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더하기 1,750만 원 하면 3,750만 원이 되죠? 맞나요? 3,750만 원 곱하기 0.4 하면 15만 원. 그죠? 15만 원 받으실 수 있겠죠? 맥시멈 받으시면 얼마 받으시겠어요? 그다가 부가세 받으시면 16만 5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26회니까 재작년이네요.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타까운 게 뭐가 안 나왔어요? 요율이 안 나왔죠? 그죠? 요율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문제에 보시면 요율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매매 임대차 주택에 대해서. 맞나요?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왜 그런다고? 주택은 시도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죠? 현실적으로는 똑같아서 치더라도 시도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외울 건 0.9%, 0.5%, 0.4%. 세 개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보수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반항, 채무이행 보장 요까지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요. 자, 마무리 하시죠. 뭐 한 5분만 더 할게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의 보장.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계약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A와 B 관계에서 계약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B가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안타깝게도 한 방에 거래가 안 되고 순차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죠? 돈을 그냥 줘버리는 거죠. 계약금 10%를요. 맞나요? 계약서 종이 쪽지 하나 받아놓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고 법률 행위로서 그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지만 그 계약금을 준 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어디다가 좀 맡겨놨으면 좋겠는 거야. A가 안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다 주고 서류 받을 때 싸그리 다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A의 입장은 어때요? 계약을 해놓고 얘가 돈을 한 푼도 안 준다? 계약을 해놓고? 그러면 또 A도 불안하죠? 서로 간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계약금을 또 맡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뿐만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중도금도 가능하겠죠? 그죠? 또 잔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는 언제예요? 계약서 작성하고, 그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그죠? 서류 이전 다 돼서 등기가 넘어왔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계약이 끝난 거죠. 거래계약이 완성이 된 거죠. 맞죠? 중개의 완성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고, 거래계약의 완성은 서로 간에 해야 될 의무. 그죠? 반대급부를 다 수행할 경우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죠? 그동안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중요한 건 여기서 명의예요.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지금 현재 상황 어땠어요? 권고할 수 있다. 권하는 거죠. 주체가 누구고 누가 권해요? 공인중개사가. 그죠? 누구에게 예치하라고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협회나 그죠? 신탁업자, 은행 이런 데다가 네가 정불안하면 맡겨 놓으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B가 그거 좋겠는데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러한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건 뭘까요? 자,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예치를 해놓는다는 건 B가 왜 예치를 해놓습니까? A를 못 믿는 거죠. 그죠? A가 계약금만 받고 이행하지 않을까봐 겁나는 거죠. 그죠? 불이행이 되는 부분은 논외로 하자는 얘기예요. 불이행은 A에게 민사상으로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요. 최소한 내가 걸어놓은 계약금은 보호를 하자라는 게 지금 이거의 취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예치해놓은 돈은 B가 다시 찾아갈 수 있겠죠. 사유를 얘기를 하고 상식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근데 A 입장에서는 어때요? 계약금이 급할 경우가 있죠. 계약금을 좀 바로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맡겨놓은 데다가 보증서 같은 거 들이밀고, 그죠? 하겠다는 보증을 그 기관, 예치 기관하고 A가 다시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 다시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보증서를 받아놓은 예치 기관은 어떻겠어요? 정말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우선 1,000만 원을 B에게 주겠지요. B한테 주고 A한테 보증서를 근거로 또 달라 하겠죠. A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A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수령을 했죠? B 입장은 어때요? 계약금이 안전하게 예치가 돼 있죠? 맞나요? 그냥 돈으로만 따지면 1,000만 원 고달에 A한테 간 것 뿐이지만, 맞잖아요? 돈으로만 따지면 B한테서 나온 1,000만 원이라는 돈이 A한테 간 것 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A도 돈을 받았으니까 만족하고 B도 자기 돈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만족이 되겠죠. 하지만 예치하고 어쩌고 보증서 끊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에 대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치를 할 때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될까요? B 명의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 명의로 하면 B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치를. 내가 예치하고 내가 찾아가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A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관서, 공제사업하는 자, 협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관련 서류를 관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이 뭐야?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이런 전문회사가 있을 경우 이런 회사를 통해서 예치 명의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치 명의를 B나 A로 하는 게 아니겠죠. 이해되시죠? A, B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해야지 둘 다 못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명의자를 통해서 예치를 하게 되는데, 예치, 금융기관, 그죠?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금융기관에는 최신관서가 포함됩니다. 그죠? 은행에서 한국은행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이 그거죠? A가 그죠? 예치기관에 맡겨져 있는 그 계약금을 돈이 급해서 먼저 찾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A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서 끊어가지고 예치기관에 보증서 들이밀고 예치된 금액 찾아갈 수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예치 명의자, 예치 기간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크게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만약에 했다. 솔직히 개업공인사 명의로 할까요? 개업공인사도 그닥, 그죠? 보통은 다른 기관 좀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을 구분해서 그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 그죠? 중개 실무에 대한 부분 좀 하고 요일표까지 했는데요. 이제 거의 내용은 끝났죠?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칙 끝나고 과태료 이런 거 나오죠? 이런 부분 정리되시고 뒤에 이제 실무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거진 2번 정도 보시게 된 셈이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살살 계획 세우세요. 4월달에 5월달부터 어떻게 할지 그죠? 5월달부터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시작하셔야 되니까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수료요? 두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경우도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는 매도자는 좀 프리한 게, 남에게 더 많이 받으니까 팔겠죠? 그거는 뭐, 종국에 가서는 저거거든요. 종국에 가서는 소송인데, 예? 소송인데,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그 얘기는 하겠죠. 근데 매도인이 그냥 그 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을 해약한다. 계약 이행을 불이행한다. 이런 경우는 네.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소송밖에 답이 없죠. 네. 그거는 소송밖에 없죠. 네. 아무튼 계약의 부분에서는 이제 실무에서는 더 주의하실 게 많고요. 시험에도 꼭 나오니까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